오늘 또 이제 오늘 정말 5분 전에 도착했네요. 10분 전에 도착했네요. 이제 왜냐면 시내가 막히다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강의할 때 공부법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1시간 반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이 그때 막 부산교통 뭐 동전 막 집어 던지고 터널 통과하고 뭐 이런 게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고속도로 나와서부터 그 어떤 부산을 통과한다는 게. 그리고 며칠 전에 청라의 무슨 학교 정확하게 정각에 도착하고 오늘도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 길 위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자 어쨌건 오늘이 진로에 관한 건데, 공부법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들, 공부법은 공부를 해봤던 멘토가 학생한테 직접 해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부법 강의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나 아버지나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역효과가 80%입니다. 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래서 자녀가 고등학생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 관망해보는, 미래를 관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로 지도를 무료로 합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한 아이가 진주 제1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저를 블로그로 알게 됐나 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마 대학을 들어갔을 겁니다. 걔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수의사가 목표인데 자기 점수로는 수의과를 아무 데도 못 간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대학을.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미래 사회는 한 가지 전공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다. 최소한이 3가지고 5가지 정도는 해야지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해 올 때 우리가 바둑의 사례에서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길병원의 왓슨 암 진단하는 로봇 사례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을 어떻게 정복을 하냐면,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직업의 영역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면 의사, 진단이면 진단, 바둑이면 바둑, 뭐 어떤 모든, 변호사면 변호사, 판사면 판사, 모든 직업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심에 마치 무슨 핵폭탄을 던지듯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럼 우리 인간 직업의 그 중심이라는 거는, 중심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대개 자격증으로 보호를 받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도 그 구단 자격증 누가 줬어요? 그 협회에서 줬잖아요. 그죠? 어떤 협회라든가 단체에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자격증을 준 영역 있죠. 자격증을 준 영역에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격증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와 정답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공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은 자격증이 있는 데서부터 먼저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진로 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이거 좀 넘기면서 어떤 걸 좀 펼쳐놔 볼까요? 이거 펼쳐놓을게요. 일단 이게 이세돌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세계라는 것은요, 제가 장담컨대 인공지능 로봇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을 직업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고 있는 직업 하면은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한테 위협을 당하는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좀 나오겠지만은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제가 이거를 줄이는 이유는요, 빨리 넘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글쎄, 여기인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인간 업무 중 셋 중 하나는 로봇이 대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2040년에는 로봇의 숫자가 100억이 될 것이다. 100억 개. 그러니까 100억 명의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 2040년이죠. 저거는 이제 소프트뱅크 손종희 씨가 한 얘기입니다. 손종희 씨가 이제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페퍼를 로봇 임대업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페퍼. 서비스 로봇 임대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매진이에요. 로봇이 없어서 임대를 못하고 있어요. 나오자마자. 왜 매진일까요? 오늘 제가 피플투데이라는 잡지에 칼럼을 쓰고 왔는데, 칼럼 제목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시정 연설이 막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라는 제목이에요. 대통령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그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대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대기업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막거나 감당하거나 핸들링을 할 수가 없고 국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은 지금 추경하고 있지만 많아봐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2, 3만 명 혜택 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즉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연설까지 했지만 체감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칼럼에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 자녀들의 미래, 특히 우리의 미래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만 자녀의 미래는 정말 관점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때가 와버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일자리 걱정보다는 놀자리 걱정을 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일자리 걱정보다 놀자리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이 없는 사람들이 놀게 됐을 때, 특히 젊은이들이 놀게 됐을 때 그 사회는 범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놀게 됐을 때 사회 범죄율이 올라가는데 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뭔가 다른 게 정신적으로 바빠야 되거든요. 그게 취미생활이든 뭐든 간에 그게 놀자리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런데 필연적으로 가상현실 산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그 시간을 직장에 없는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데, 즉 돈이 가장 적게 들고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거 없어도 들리지 않나요? 잘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만족감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왜 그 가상현실에서 왜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정말 쓰면은 착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장가를 못 가면은 뭐 가상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든지, 가상현실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가야만이 범죄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어쩌면 가장 좋은 분야가 가상현실 분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이 뭐 이제 바이오 쪽이겠죠. 바이오 쪽이고. 인공지능 로봇 쪽은 너무 많이 뒤쳐져 있어가지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쪽으로 만약에 잘하고 싶다면 유학을 가야 돼요. 그것도 MIT 정도는 가줘야 됩니다. 아주 좋은 공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젊어서 그 관련 업체를 아예 창업을 하는 정도 수준이 된다든지 아이들이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하고 그 가상현실이나 게임의 분야, 그 다음에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러니까 미래에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흔히 월급이 되어 왔고 돈이 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배신감을 많이 느낄 직업이 의사 직업일 것 같아요. 의사 직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한 고액 연봉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중고등학생이라면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의대 가라고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공대 가지 말고 의대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의사는 일단은 워낙에 업무가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암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서 만족도를 느끼려면은 슈바이처 정도의 어떤 봉사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면은 부모를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주로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진로 선택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직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말년이 안 좋아요. 병에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대까지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또 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의대를 지망했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의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전 분야가 이제 그렇게 돼가는데 제가 전공을 왜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냐면은 자 내려가 볼게요. 좀 더 미래 일자리의 핵심이 뭐냐면 현재 직업이 있을 때 다음 직업을 준비해라예요. 네. 그 다음에 경력 지도를 만들어라. 커리어가 계속 바뀔 거라는 거예요. 계속 바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직업의 영역이 여기서 이쪽으로 막 건너뛰면서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건너뛰려면 징검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징검다리가 뭐냐면은 다양한 전공이에요. 다양한 전공.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의과에 갈 성적이 안 된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그러면은 남자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는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하라 그랬어요. 식용과를. 식용과를 지원한 다음에 동물들의 사료를 연구를 하고 앞으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지기 때문에 뭐 이구아나부터 곤충, 뭐 햄스터, 반려동물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겠지만 나머지 동물들은 사료가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를 다니면서 수의과 편입을 준비하라 이거죠. 식용과를 완벽하게 졸업을 하고 나서 수의과도 또 졸업을 하고 그럼 전공이 2개가 되죠. 그걸로도 모자르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걸로도 모자르다.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부전공을 해서 한 3개 정도의 전공을 갖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점수가 낮다고 고민할 그런 틈이 없다. 어차피 전공을 3개, 4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점수가 낮아도 갈 수 있는 걸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합격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과 이 전공을 하면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계속 잘려나가는 겁니다. 계속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직장에서 계속 젊은이들이 잘려나가는데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집안의 자녀들이 잘리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걔네들의 특성이 뭐냐? 전공이 하나예요. 전공이 하나. 전공이 하나인 사람은 절대 버티지 못한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자격증을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은 전공, 자격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핵심 복부로 침투를 하게 되어 있다 무조건. 거기서부터 가운데서부터 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전공이 하나인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공이 여러 개인 사람은 어떻게 견디죠? 접점이 있잖아요. 이 전공과 이 접점이 변두리가 있잖아요. 변두리. 근데 이걸 좀 그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 이해하기 쉽죠. 자, 여기가 전공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인공지능 로봇은 반드시 이쪽으로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바둑의 고수, 의사의 고수, 진단의 고수 모든 고수들을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하나인 애는 여기 있다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멘붕 상태. 그러니까 다음 직업이 있을 때 다음 직업을 위한 경력을 쌓아라. 이 얘기가. 자, 전공이 3가지가 있으면은 인공지능이 뭐 여기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잽싸게 이쪽으로 피난 가야 되는 겁니다. 피난을 가서, 그러면 여기에 이게 1전공이고 2전공이고 3전공이다 이러면은 여기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겠죠.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인공지능이 또 여기도 치고 들어올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세상은 이렇더라는 거죠. 1전공과 2전공 사이의 그 교집합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많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더라 이거예요. 새로운 직업이거나 또는 뭐냐면은 새로운 직업은 새로운 역할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새로운 역할이 생겨나더라. 새로운 역할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치고 들어와서 한 복부로 치고 들어와서 영역을 넓혀 나갈 텐데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인공지능의 영역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이 여기에서 사람이 할 일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 할 일이. 인공지능이 할 일은 항상 복부에서부터 핵심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전공이 3개 정도 되면은 이 교집합 영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기가 좋은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치고 들어왔을 때 자기 일자리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도망 다니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도망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이렇게 세계 1위가 전 세계를 먹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냐면은 세계 1등이 안 될 것 같은 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애플한테 내줘버리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무슨 기업한테 던져버리고 우리는 여기서 1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세계 1등을 하자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제조업이 완전히 그 어떤 IT 기업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등이 돼야 하니까. 자, 이 과정에서 왜 전공이 하나인 애들은 다 잘려버리느냐? 회사에서 업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업 자체가 기업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자기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딱 갔는데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리라고 예측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기는 엔진 잘 만들고 드릴 잘하고 막 이런 거 설계도 잘 만들고 이런 걸 준비 딱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딱 입사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더 이상 제조업으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무인 자동차 이렇게 프로그램 회사로 IT 서비스 회사로 우리는 회사를 바꾼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외국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은 바꾼다 했는데 자기는 제조업만 전공을 했어. 익숙하지가 않아. 그쪽 IT 쪽이. 그럼 어떻게 되죠? 대기 발령. 근데 나랑 똑같이 입사한 애가 있는데 얘는 계속해서 제2, 제3의 경력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이것만 하는 동안에. 그래서 자,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 IT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당장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 준비한 사람이죠. 10년간. 당신 우리 회사랑 계속 같이 가. 대기 발령 받은 사람. 제2, 제3의 전공이 없어. 조용히 잘리게 되는 거죠. 눈치 보여서 자기가 나가야 돼. 왜? 회사가 위험에 빠졌잖아요. 어려워졌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월급을 받아요? 주변 동료들이 다 아는데. 자,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계속해서 승진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부분 상류층 자녀들로 나타납니다. 상류층 자녀들. 상류층 자녀들은 왜 전공이 많냐면은 일단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직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돈을 벌어다 줄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집이 원래 부자인데 뭐하러 내가 돈을 벌어다 줘요. 그죠? 그러니까는 취업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저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공부를 하기 좋은 나이에. 그죠? 공부를 하기 좋은 나이는 몇 살까지죠? 35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시멈. 35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리게 됩니다. 힘들어서. 죽는 수가 생겨요. 과로사. 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상류층 자녀들은 일찍 취직해서 우리 집에 돈 벌어다 줘야지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떤 3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집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막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제2, 제3의 전공을 할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상류층 자녀들은 그걸 해왔던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러니까 회사가 체질을 바꿨을 때 회사가 경영 방침을 바꿨을 때 그 회사에서 절대 안 잘려. 다 적응을 하는 거야. 회사가 카멜레온처럼 변하는데 자기도 카멜레온처럼 변해. 쭉 따라가. 그래서 계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이 만약에 정말 자기가 전공한 것에서 딱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흐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류층이 아닌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부모가 상류층이 아닌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참 유치원 때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거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뇌는 이게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시간을 압축해서 쓰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시간을 동일한 1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1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거는 두뇌가 어떤 긴장감 있게 예민해졌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럼 이제 헬멧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몸을. 그래서 바위에 부딪힌 다음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헬멧에서는 그걸 딱 6초로 기록을 합니다. 6초. 근데 그 사람한테 나중에 인터뷰를 해봤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6시간으로 느꼈다는 거야. 6초를. 1초를 1시간처럼 쓰기도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이걸 가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6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 사실은 그 사람은요. 1, 2초 만에 그 낙하산을 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낙하산을 내가 여기서 펴야지 더 살 확률이 높을까? 그냥 이대로 내려가는 게 살 확률이 높을까? 벼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 그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낙하산을 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자기는 천천히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1초 만에 한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두뇌는 시간을 쪼개 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걸 뇌 가속성이라고 불러요. 가속성. 무슨 얘기냐면은
상류층이 아닌 집안의 아이들이 상류층의 아이들처럼 전공을 여러 가지 하려면은 시간을 압축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돈으로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시간을 압축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전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치고 들어올 때 그 사이에 교집합을 여유 있게 이렇게 산책하는 회사가 성격이 변하면 내가 회사에 맞춰줄게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려면 돈이라는 것으로 밀어주지 못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유치원 때부터 지가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해버리면 과속성 두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 계속 돈으로 밀어줘야 돼, 내가. 계속 회사도 차려줘야 되고. 왜 두뇌가 가속성 두뇌가 아니니까. 몰입하는 두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멘토와 그 학생이 직접 만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가 두뇌를 어떻게 그렇게 가속한 두뇌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 실천을 하면 또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은 변화 자체를 자녀들이 두 종류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되고요. 변화를 즐기면 승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자식한테 전달했던 이야기가 안정추구형 말이었는지 모험추구형 말이었는지를 잘 돌이켜보세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약 99.99%의 엄마들은 안정추구형 말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한테.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어렸을 때 젖먹이던 때 있죠. 그 연약하던 아이의 모습 있죠. 이게 절대 지워지지 않는데요. 엄마 머릿속에서. 이게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평생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대략 10살 이전에 친엄마랑 많이 떨어져서 자란 애들은 모험추구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친엄마랑 같이 산 사람들은 안정추구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모험추구형하고 안정추구형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창의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버려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개방성이고 360도 개방성이고 어디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을 즐기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안정추구형은 창의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추구형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어떤 특정 전공의 핵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고시패스라는 거예요. 공무원 고시 같은 거.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냥 그거 아니면 얘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양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적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모험추구형으로 그 엄마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없거든요. 대화 같은 게.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의 어떤 그 진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은하가 있고 수많은 우주가 있고 수많은 행성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구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출현은 모든 은하, 모든 우주에서 100%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 자체가. 이 우주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한다거나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큰 혈관만 꼬매거든요. 그 나머지 혈관은 알아서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자체가 생명력이 없다면 의사들은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죠? 인공지능이 왜 가능하냐면 물질 자체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체에서 인공지능의 출현은 필연적입니다.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포유류가 진화된 인간, 지적인 인간이 나오든 파충류가 진화된 지적인 인간이 나오든 간에, 아니면은 물속에서만 어떤, 지상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고 물속에서만 어떤 생명체들이 살 수 있고 물속에서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물속에서도 인공지능의 출현은 필연적입니다. 무조건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운명이고 이 우주의 운명이에요.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어드벤처 영화를 보듯이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어떤 인간들한테는 도움을 줄 것이고 어떤 인간들한테는 괴롭힐 것이고, 왜냐하면 직업을 뺏어버리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어떤 인간들은 도태시키고 어떤 인간들은 더 주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하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만 인공지능 로봇을 즐기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을 즐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굉장히 돈이 많거나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불리합니다. 그 나머지 인간들은 다 불리하다고요. 대략 앞으로 50년간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 로봇도 인간들한테 적응을 하게 되겠죠. 인간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아마 제가 그 책에다가 좀 썼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를 받는다거나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일을 배운다거나 하는 거는 일단 다 불리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일에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 로봇이 그 공부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비율이 몇백만 배에서 몇천만 배에서 몇 조 배까지 올라가 버려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인간한테. 그냥 무의미해져 버려서 최근에 어떤 그 인공지능 로봇이, 안드로이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충격적인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플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동물원에 놓고 잘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피플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인간 동물원은 이것도 필연이에요. 인간 동물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를 가둬놓고 침팬지가 서로 영역 싸움하는 걸 지켜보듯이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신이 심심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나? 그러면서 인간들 어떻게 사나 보려고. 그러듯이 피플주가 분명히 만들어지는데, 인간 동물원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동물원의 규모, 크기, 성격, 이게 변수라는 거죠. 이게 변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구 전체가 유토피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동물원은 인간 동물원인데, 동물원 하면 우리는 울타리 쳐가지고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들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그 대기권 밖에 완전히 포진할 수도 있고,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벽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굳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뭐냐면은 마치 모든 건물이 살아있는 듯이
땅이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겠죠. 인공지능이 나노기술까지 결합하게 된다면. 즉 인간들이 즐길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시중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것도 피플주의일 수 있어요. 피플주. 인공지능은 인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우리가 마치 강아지한테 더 맛있는 사료를 주면서 기뻐하듯이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기뻐하겠죠. 그게 피플주입니다. 그러니까 피플주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유토피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죠. 조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 우리 현실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자, 좀 더 현실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야? 오케이. 고장난 줄 알았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컴퓨터가, 미국에서 PC가 보급된 1979년 이후부터 계속 직업은 감소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쭉.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직업이 판매직이에요. 71%.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 판매직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소매, 도매 그냥. 관리 전문직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어쨌건 이거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게 세 가지 직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교사, 의사, 약사. 교사, 의사, 약사. 여기에 관한 또 막 다른 신문도 많이 있는데.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방법이 교사, 의사, 약사.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교사 시키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의과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점수가 안 돼서 식용과를 먼저 가야만 했던 애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점수가 되네. 그죠? 그럼 의대를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갈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의사의 직업의 위기가 금방 닥친다. 교사가 사라질 것이다. 교대를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교대를 다니면서 교사가 사라지고 교육 공무원의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후진국의 공대가 참 문제가 뭐냐면요. 그 교수들이 뭔가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월급 받으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가. 근데 아주 첨단 공대는 정말 얘가 그 4년 동안 배우고 나서 졸업하고 쓸만한 것들을 더 많이 가르치는데 살짝 첨단이 아닌 이 학교는 졸업하고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자기가 4년 동안 배운 것 중에 졸업하고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4년 동안 두뇌를 허비했잖아요. 또 이 리스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애가 교대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좋아서. 그럼 그 4년 동안 다른 거 더 많이 할 기회를 놓치죠. 왜?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점은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대를 가면 의사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얘가 굉장한 천재면 괜찮아요. 그거 잠깐만 공부하면 나 딸 수 있어. 그러고서 6개월 만에 그거 딱 따고 공부해서 다 따버리고 또 그 다음 6개월은 다른 대학 다니면서 막 룰루랄라 다른 전공 막 하면서 이러면 괜찮은데 그 정도로 또 천재도 아닌 거야. 그러면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은 교사, 의사, 약사가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사가 본격적으로 사라지는 그 몇 년도냐, 그게 몇 년도냐라는 거야. 또 그것도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얘가
얘가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취직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월급은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그죠? 돈의 문제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한 가지 법칙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건 지켜주셔야 돼요. 진로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직업이 좋다라는 생각을 정말 0.0001%도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학부모나 또는 학생들한테 전 세계 직업이 한 2만 5천 개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대한 직업을 상상해봐라 그러면은 최대치가 200개래요. 최대치가 200개고 학부모 최대치가 20개래요. 20개. 생각이 안 난대. 20개 쓰고 나면 뭐가 또 직업이 있어. 잘 생각이 안 나.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근데 그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20개의 직업이 대체로 인공지능한테 좀 이렇게 취약한 직업들을 많이 이렇게 또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뭔가 더 그 바람직한 방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은 안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는 꼭 전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뭐냐면은 전공을 5가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전달이 된 아이와 전달이 안 된 아이는 대학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학 생활 자체가. 대학 생활 자체를 5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배로.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겁니다. 자, 노벨상 수상의 연령도 계속해서 더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직업다운 직업을 갖고 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네라고 인정받게 되는 나이가 갈수록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 세대는 20, 30대의 어떤 갑부도 될 수 있었어요. 장사만 잘하면은 기회가 많았었죠. 그러나 그게 이제 그걸 좀 불확실성이 많고 기회가 많은 경제 성장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포화 상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쥐책인 사람도 많고 뭐 좋은 물건도 많고 모든 거 정보는 그냥 부동산 그 전화 오잖아요. 어디 좋은 땅인데 사시라고 하면 당신 사세요. 정보가 너무 많아. 이렇게 꼭 그 전화를 안 받아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우리가 뭐 부동산 정보가 없어서 땅을 못 사나요? 돈이 없는 거지. 정보도 워낙에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 2세, 3세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나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5세에서 55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자식이 더 일찍 성공하길 바랄수록 더 백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뭐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이 시대를 바로 덕후 경제의 시대라고 그래요. 덕후 경제의 시대. 그 분야가 뭐든지 간에 상당한 그러니까 매니아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을 특정 분야에서 그런 해안 또는 그런 촉수 같은 거를 얘가 개발을 한 사람, 그걸 덕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사람들만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끝났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육계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대학 가면 애들 공부 안 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특히 명문대. 그죠? 그러니까 학벌과 자격증의 시대는요. 그게 상품화된다는 겁니다. 학벌하고 자격증이 상품화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대 삼성이라는 직장이 든든하게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든든할 때는 얘가 바다에 빠질 위험이 전혀 없을 때는, 그죠?
그리고 커나갈 때는, 항해를 할 때는 거기 타기만 하면 땡이잖아요. 망고땡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놀아도 노는지도 몰라. 왜냐면은 회사가 성장하면요, 그 안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도 일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성장하면. 회사가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어떤 놈이 일 안 하기 시작하는, 일 안 하나?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안 봐요. 그냥 무임승차해도 된다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벌, 자격증, 대기업, 뭐 고시 패스 뭐 이런 것들이 상품화가 됐다라는 건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있으면 마치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그 공무원 됐다, 만약에 철밥통을 찼다. 그럼 나 이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안 해주는 거야, 주민들한테. 잘해도 월급 똑같고 잘 안 해도 월급 똑같고. 그래서 이제 복지부동이 돼가는 거,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공무원들 다 잘립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제도가 점점 생겨나고 있죠. 민원에 의한 어떤 탈락이라든지. 지금은 민원 발생하면 점수 깎아버리거든요. 승진 점수를. 그래서 계속해서 탈락을 시키죠. 그리고 사후 민원이 발생해도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애프터 서비스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있다가 어떤 조치를 하고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럼 자기가 한 5년 동안 책임을 져야 돼. 지금은 그걸 추적해버립니다. 추적해서 또 점수를 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벌벌 떨죠. 주민들한테.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갈수록. 아무튼. 자, 상품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두뇌가 갈수록 멍청해진 겁니다. 그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할 필요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과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정 중심주의라는 것은 공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든 말든 그 과정 중심주의 공부 중에 굉장히 그 놀라운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수학 분야에서 필즈상이라든가 노벨상을 거부한 학자들이 있어요. 거기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난 상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연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 거기 가는 거 귀찮아요. 상금 그냥 기부하세요. 그리고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과정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학벌이고 모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너무 우주적으로 의미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애들만 살아남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학벌, 자격증, 이 어떤 그 뭔가 타이틀을 얻는 것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어야 돼요.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애들만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덕후가 되고 매니아가 되는 건데, 두뇌가 이제 그런 상태여야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지금까지 부모 세대의 부모는 그런 과정 중심주의로 우리가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 과정에서 자기 자식들도 결과 중심주의의 두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두뇌는 가속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그 도파민,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자, 이럴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꼭 그 나이에 대학 가는 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그 나이에 대학 가는 것도. 자, 산만한 뇌과학에서 이제 제가 공부한 바들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산만한 아이들은 ADHD 성향이 있고 공교육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상위권이 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산만한 아이들은 뭐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는 반면에 두뇌가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두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업적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 두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두뇌들이 창의적이긴 하나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못 가는 사회였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실무형으로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고시형으로 승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낙하산이 많고만.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전공을 한다고 해서 한 가지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게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체험적인 현장 체험이
형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그 나이에 취직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게 한다거나 해서 대학을 가는 연령을 25세에서 30세로 늦추세요. 최소한 10년 정도를 늦추는 겁니다. 10년 동안 다른 활동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가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두뇌는 이렇게 기억 물질이 나와줘야만이 집중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 물질 일종의. 그럼 도파민이 나와줘야지 두뇌 속에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야지 또 그걸 저장하고자 하는 물질이 또 동시에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산만한 애들은 산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산만한 애들은 청소년기에 집중력이 좋은 애들보다 도파민이 나오는 양 자체가 유지되는 게 10년에서 15년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만한 애들은 대학을 25세에서 35세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책에 집중할 수가 있는 두뇌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20세 이전에 책에 잘 집중하는 두뇌 있죠. 의외로 창의성이 낮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뜻도 돼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주변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창의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창의적이지 않은 두뇌가 승진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왜 창의적이지 않은 두뇌는 명문대를 더 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고시패스도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창의적이지 않은 두뇌는 암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매뉴얼도 더 잘 알고 뭐 법률도 더 잘 외우고 하죠. 사회가 그대로 쭉 가는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트고.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룰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암기를 굉장히 잘하는,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두뇌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 된다고요. 왜? 지시를 못 내리니까. 적당한 지시를 못 내리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메르스 양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사태라든가 이게 뭐예요?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 없는 두뇌가 승진하는 전반적인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창의력이 떨어졌듯이 우리 기업도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가 삼성이나 현대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에 가서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컨설팅을 해요. 막 대안을 내놓고 해요. 그래서 삼성에서 왜 우리 이제 앞으로 이름 부르자. 어떤 회사에서는 팀장님, 과장님도 안 돼. 팀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평등하고 되고.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 두뇌 구조가 아무리 혁신적인 컨설팅을 해도 그 어떤 서열 의식과 계급 사회 이 마인드가 잘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반말을 하는 그런 어떤 영어권 국가, 유럽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존댓말이 없어요. 그냥 썰만 붙여주면 되거든. 뒤에다가. 원래 반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 영화 보세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름 부릅니다. 샘, 밥 이래요. 할아버님, 조부모님 이렇게 안 합니다. 이름 불러요. 굉장히 건전한 개인주의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집단주의의 문화가.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진로 지도에 있어서 이 집단주의도 굉장히 깨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건 좀 약간 좀 거시적이니까 또 좀 넘어가고. 자, 이거 좀 해결을 하자고요. 자, 이거 뭐냐면 이쪽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성향의 직업이고 이쪽은 빨리 없어질 성향의 직업이에요. 그렇게 이제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게 또 다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2013년 결과는 또 2017년에 진단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망이. 그러나 대체로는 뭐 어쨌건 이 종류가 이제 이 경향성은 그대로 가는 거죠. 생산, 제조, 식당,
사무행정, 판매, 관리 줄어드는 추세는 쭉 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쭉 가는 거고 여기 있는 직업들 인공지능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보라색 직업은 로봇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직업입니다. 여기는 인공지능, 여기는 로봇. 네, 그렇게 지금 물론 통번역하고 상담원은 로봇이 좀 약간 이렇게 교집합이죠. 로봇이 같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직업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게 우리나라에서 남는 게 맨 밑에 줄 이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나 예술에서 굉장히 창의적이던지 과학, 기술, 예술에서 인간의 감정 관리를 굉장히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던지 공감 능력이라든가 눈치가 아주 빠르다거나 뭐 이런 거 서비스할 때 그죠? 척 보면 안다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겪어봐야지 알고 이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제 자매가 아주 많은 7남매, 8남매 사이에서 커야 돼요. 이런 게 타고나려면은. 근데 지금 핵가족이잖아요. 한두 명이잖아요. 안 되거든요. 집단 생활 내에서 이런 게 어렸을 때 이런 게 타고난 인간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은 애들이랑 같이 커야지 이게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네. 또 커뮤니티를 다루는 문화 커뮤니티, 뭐 취미반 무슨 반 있죠. 동아리 같은 그 형태. 미래의 피플주, 미래의 그 인간 동물원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이겁니다. 커뮤니티 관리자예요. 피플주에서 인간들끼리의 사회가 왔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것도 보죠. 수시 입학 때 동아리 활동, 그죠? 동아리 활동 보는 게 이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같이 단체 생활을 하고 그걸 얘가 이끌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보는 게 커뮤니티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일단 농업. 네, 농업.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왜 앞으로 유망 직종이냐면 다른 모든 것의 가치가 떨어질 때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게 먹는 거는 이게 뭐랄까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김치 좋아하는 사람 김치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 가치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다운되지는 않는 거죠.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음식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귀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직업이 많이 있지만 거기다 농부를 추가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일손이 덜 가는 작물부터 나무 심기부터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완주로 귀농한다고 완주로 귀농을 하는데 지금 농지 지금 임대 조금 있으면 계약서 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맞춤 서비스인데 이건 철저하게 개인에게 맞추어 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인간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래도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가 완전히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너무 없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가 좀 정리를 하고 한 2, 3분 쉬자고요. 정리하고 이 다음에 뭐 할지 좀 생각 좀 할게요.